안녕하세요, 천호입니다. 제가 좀 최근에 영상들을 보니까 기존 그 말투나 억양을 하면 너무 참 오더라고. 안 그래도 내용이 교육 같은데, 그래서 조금 더 하이 텐션으로 이제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로 찾아왔냐? 무려 2,500억 규모로 해서 공모로 발행되는, 그러니까 모든 개인들이 참여 가능한 전환사채 발행이 있어요. 그래서 BW가 아닌 건 조금 아쉽지만, 아무튼 그래도 전환사채는 손익구조가 워낙 매력적인 증권이다 보니 한번 요거 살펴보면 좋겠다, 우리 촌뜨기들이랑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2,500억 공모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은 바로 엔캠입니다. 그래서 엔캠 관련해서는 뭐 2차전지 전액 쪽에서는 워낙 대장주다 보니까 주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전환사채는 사채권자한테도 매력적인 증권이긴 한데, 주식 투자자, 내가 만약에 엔캠이라는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100%, 99%도 아니에요. 100% 그냥 일반 주식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증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채권에 관심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엔캠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엔캠의 내용을 좀 분석해 봤는데, 제 분석 내용은 그닥 안 중요하고, 뭐 엔캠 그래서 전환사채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정 궁금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발행 개요랑 조건들, 청약 일정들, 이런 것들 먼저 말씀드리고 후반부에 분석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발행 개요 및 청약 일정인데요. 일단은 발행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500억 규모고, 사용 목적은 시설자금, 그러니까 전액 쪽에 캐파 증설하는 부분에 2,000억, 그리고 운용자금으로 한 500억 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발행일은 2024년 11월 5일이고 만기일은 5년물이에요. 그래서 2029년 11월 5일입니다. 다만 이제 5년이면 너무 길지 않나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다행히도 조기상환 청구권이 부여가 돼 있고, 첫 번째 조기상환일은 2026년 11월 5일, 그러니까 실질적인 만기는 5년이 아니라 2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표는 1%, 만기 보장 수익률은 3%니까 부도가 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최악의 수익은 2년 동안 연 3% 수익을 누리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바로 해석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전에 제가 채권 개념들 설명한 것들 좀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환가액은 204,500원으로 되어 있지만 청약일 기준으로 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점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픽싱은 한도가 80%, 전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뒤, 그리고 만기일로부터 1개월 전이기 때문에 2024년 12월 5일부터 2029년 10월 5일까지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관사는 KB증권이랑 인수기관에 대신증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모 전환사채 참여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KB나 대신에 계좌가 있으셔야 되고요. 청약일은 2024년 10월 말 10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10월 31일 날 KB증권이나 대신증권을 통해서 공모주 청약하시듯이 전환사채 청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 일정이랑 발행 기호는 살펴봤고, 이제 엔캠 결국에는 전환사채, 사채다 보니까 신용 분석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겠죠. 그래서 이 재무구조를 보면서 이 재무제표를 이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를 띄워드렸는데 이 표를 보시면서 좀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자산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유의미한 조금 중요한 자산들 위주로만 좀 살펴보면, 현금성 자산이 지금 한 183억 정도 보유하고 있고,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은 한 899억, 그러니까 900억 정도 돼요. 근데 이 중에 실질적으로 매출 채권은 395억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이 생각보다는 좀 작아요. 그래서 이 점 유의하셔야 되고, 기타 채권에 그 장기 쪽 매출 채권이 있거든요. 장기 기타 채권이랑 다 싸그리 뭉뚱그려 가지고 살펴보면, 기타 채권의 대여금이 한 785억, 기타 채권으로 한 896억 정도 돼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합하면은 한 1600억 정도 되는데 거의 뭐 대다수를 설명하고 있죠. 근데 얘네들 중에 거의 다가 계열사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비유동 자산 쭉 보시게 되면은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라고 있는데, 요거랑 마찬가지로 계열사향의 노출이기 때문에 같이 이 종속기업 이쪽 계정이랑 같이 보는 게 좋다, 요 점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보겠지만 이 종속기업, 관계기업 쪽에 보면 이제 전해액을 생산하는 그 공장들이, 생산시설들이 많은데 미국이랑 중국 쪽에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 그러니까 엔캠 코리아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장은 규모가 적고, 미국이랑 중국 쪽 계열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이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대여금이라든지 유동성 공유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불가피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대여금이랑 기타 채권이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재고자산은 61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52억이 수출입은행 차입금 담보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공모전환사채 투자자에게 뭐 상환 재원으로 사용되기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기타 유동 금융자산을 보게 되면 한 235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 메리츠 증권이랑 TRS 토탈 리턴 스왑 계약을 하면서 이 체결에 따른 질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현금이나 뭐 예치금으로 분류가 안 돼 있고 별도로 따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TRS라고 하는 이 스왑은 파생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 수익, 그리고 하락하면 손실이겠죠. 나는 삼성전자의 의결권을 계속해서 이렇게 소유권, 그러니까 의결권을 계속해서 가지고 싶은데 주가에 오르고 내리락하는 변동성은 별로 지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저기 다른 데 보니까 나는 삼성전자 주식 별로 이렇게 크게 투자를 안 하고 내 돈 아끼고 싶은데 그 주가 수익에 대해서, 손익에 대해서는 나 좀 향유하고 싶어 라고 하는 상대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한테 삼성전자 주식이 오르거나 내렸을 때 손익을 니한테 다 줄게, 토탈 리턴을 다 줄게, 배당금도 다 줄게. 그럼 니는 나한테 내가 이거 주니까 적당한 한 이자 정도 줘. 그래서 뭐 변동금리 플러스 스프레드 알파 또는 뭐 고정금리로 몇 퍼센트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맞바꾸는 그러한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기초자산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삼성전자처럼. 기초자산은 2차전지 밸류 체인 그로스 펀드라는 거고, 여기 출자 지분 한 230억이 잡혀 있어요. 여기에 토탈 리턴 스왑을 메리츠 증권이랑 이제 체결을 했고, 여기에 따른 질권 이 설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네들이 투자한 이 펀드에 대한 손익을 그 메리츠 증권으로 다 넘기고 아마 고정 수익 또는 뭐 변동금리 플러스 알파로 해서 그 일정한 수익을 받는 그러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뭐 추정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으로 보면 기타 유동 자산이 560억 정도 잡혀 있는데 대부분 다 선급금이다. 미리 지급한 대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유동자산 중에 마지막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이라고 채무상품이 한 30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사실은 이 엔캠이 거의 4조 5천억? 5조 정도 되죠. 근데 그러한 규모에 비해서 그 다트 사업보고서가 너무 불친절합니다.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게 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엔캠의 그런 재무구조를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는데도 불구하고 좀 애매하다 싶으면 이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이 300억이 어떤 상품인지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잘 안 나와.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몰라도 충분히 신용 분석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냥 넘어가도 되니까 일단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 다음으로 비유동 자산을 보셔야 되는데, 종속관계기업 쪽 그 투자 주식 지분이 확실히 많죠. 전체 자산 비중의 한 37%를 차지하고 있고, 3,567억 중에 1,385억, 그러니까 거의 뭐 40% 정도가 그 엔캠 아메리카 쪽이에요. 미국 쪽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중국 쪽의 생산시설 3개 정도가 합하면 1,04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되게 커요. 그리고 나머지는 짜잘짜잘한 뭐 지분 투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엔캠 아메리카 지분은 시중은행 차입금이 있을 거잖아요. 그 차입금에 대해서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요. 1,385억이 전부 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사시에 이 해당 그 미국 공장에 대한 가치는 뭔가 상환 재원으로 사용되기가 조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보면 한 1,983억 정도 있는데, 이것도 불친절해. 지분 상품으로 뭐 한 506억, 그 다음에 채무 쪽으로 해서 채무 상품으로 555억, 파생 상품 922억. 근데 이 파생 상품은 전환사채 매도 청구권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분 506억이랑 채무 쪽 555억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뭐 IR팀에 직접 전화하지 않는 이상 파생 상품 922억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지 봤는데, 사실은 파생 상품에 이 자산을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이 해당 기업 물음표 몇 개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기존에 발행한 전환사채가 있는데, 이 전환사채에 콜옵션이 부여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콜옵션의 가치가 엔캠의 주가가 올라갈수록 뭐예요? 확 올라가다 보니 이 부분 그 전환권이라고 하는 이 콜옵션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파생 상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콜옵션에 대한 가치를 파생 상품 922억 정도 계산돼서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콜옵션 행사를 하게 되면 이 해당 상품 파생 상품 922억은 사라지게 되겠죠. 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채무증권이 뭔진 모르겠지만 550억이 엔캠 DB 신성장 유동화 주식회사 차입금 286억에 대해서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 그러니까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은 뭔지 계속해서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 유형자산이 전체 자산은 9,600억이고 연결로는 1조가 넘어가는데 뭐예요? 얼마밖에 안 돼? 221억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국내에 이제 가지고 있는 생산시설은 좀 생각보다 덩치에 비해서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70억 가량이 산업은행 차입금 110억에 대해서 담보로 또 제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짜 자산들은 곳곳에서 이제 차입금에 대한 담보가 제공이 돼 있죠. 그래서 요 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산은 요 정도로 이제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부채를 보죠. 그러니까 자산을 보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엔캠이라고 하는 이 외형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눈은 크고 코는 오똑하고 입은 뭐 조금 얄쌈하고 뭐 얼굴은 달걀형의 이런 것들, 외형들을 쭉쭉 하나하나 다 분해해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분해하고 나면 나무들을 다 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저는 방송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이 하나하나 다 나무들을 본 걸 전체로 아우르는 숲까지도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꼭. 그래서 그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뭘 간다? 부채를 가볼게요. 부채는 또 자산보다 확실히 조금 괜찮아요. 보게 되면 유동차입금 887억에 사채 556억, 유동전환사채 747억, 파생상품부채 2696억, 장기차입금 뭐 58억 등등등 이제 큰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요 정도 되는데, 얘들을 다 더하게 되면은 95%예요. 그러니까 엔캠 부채 요 한 4-5개 정도만 보면은 95%를 설명한다. 거의 다 설명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봐야 되는데, 사채 차입금은 뭐라 그랬어요? 약간의 그런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 가지고 좀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재무제표 주석에 보게 되면 얼마 정도인지 잔존 액면이 딱 나와요. 차입금도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 딱 나와. 그래서 장부상 금액보다는 재무제표 주석에 있는 그 로데이터를 보시는 게 좋은데, 그걸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면 차입금, 장기, 단기 다 합쳐서 945억 정도 되고요. 3호사채는 570억. 근데 이 중에 1회차가 470억인데 요거는 담보가 제공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면 되고, 전환사채는 11회차부터 13회차가 있는데 총 1,058억이에요. 근데 전환가액이 뭐 6만원 후반대에서 7만원 언저리거든요. 근데 얘네들 지금 주가가 20만원대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전환사채 특성상 주식으로 전환이 되겠죠. 20만원이 아니라 방금 봤는데 18만원 정도 되네요. 어찌됐든 뭐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올랐으니까 전환이 되겠죠. 그러면은 채권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됐다라는 건 상환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 엔캠 입장에서 전환사채 1,058억은 안 갚아도 되는 돈이랑 다름이 없어요. 그럼 이게 주식으로 전환되면 재무구조는 훨씬 더 괜찮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전환가보다 주가가 훨씬 더 높을 경우를 우리가 인더머니, 그러니까 수익에 들어와 있다라고 해,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인더머니라고 하는데, 딥, 완전 깊게 수익이 나 있는 구간. 근데 이 경우에는 뭐냐면 수익이 나면 날수록, 그러니까 전환가보다 현재 주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환권에 대한 가치를 회계사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게 엄청 높아요. 근데 그게 높은 게 어디로 가냐? 부채 인식이 돼. 뭐로? 파생상품 부채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 파생상품 부채로 2,696억 정도가 잡혀있죠. 전부 다는 아닌데 많은 큰 비중이 뭐예요? 이 11회차부터 13회차까지 발행했던 이 전환사채가 디빈더머니 상태로 가면서 발생한 그냥 평가상의 부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으로 전환되는 순간 파생상품 부채도 거의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부채 확 줄고 자본 늘고, 그러면서 재무구조는 훨씬 더 개선되는 흐름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규로 채권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채권자는, 그러니까 이번에 발행하는 14회차 전환사채를 투자하려고 하는 사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11회차부터 13회차 전환사채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식으로 전환될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장부가액으로는 지금 우리 그 채권 잡혀있는 부채로 잡혀있는 게 한 4,946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전환사채는 상환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실제로 상환해야 되는 채권은 약 한 1,515억 정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은행 차입금 담보로 제공돼 있죠. 3호사채 570억 중에 1회차인 470억 담보 제공돼 있죠. 대부분이 담보로 제공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담보를 제외하고 총 자산이 한 8,7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갚아야 되는 돈은 1,515억. 근데 그 중에 담보도 대부분 다 제공이 돼 있네. 그러면은 신용도는 짠! 결론 나오죠. 그래서 뭐 제가 직접적으로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도 언급을 자제한다고 했으니 딱 요 정도만
이제 분석하고 팩트 체크했고 나머지는 한번 우리 촌뜨기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전환사채가 다 주식으로 전환이 되고 이번에 14회차 2,500억 발행이 완료됐을 때 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 118% 되거든요. 제조업 입장에서 부채 비율 118%는 뭐 그렇게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기존의 전환사채 다 전환되고 2,500억 새로 발행되는 거 다 가정하면 더 떨어져요. 얼마로? 부채 비율은 62%.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눈, 코, 입, 뭐 팔뚝, 전완근, 팔꿈치, 가슴, 배, 다리, 허벅지, 뭐 발 따로따로 하나씩 다 이제 분해해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요렇게 형체들을 만든 다음에 그걸 하나로 샥 입혀보는 거는 우리 촌뜨기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엔캠에 대한 매력도가 도출이 될 거고 그렇게 도출된 내용 그리고 플러스 제 내용은 제가 분석한 이 영상은 참고로만 하시고 본인들이 직접 한번 분석한 다음에 이 엔캠 전환사채에 한번 청약에 도전해볼까 말까 그리고 도전을 한다 그러면 내 전체 자산에 어느 정도 비중을 해볼까 어떤 정도의 비중이 적절한 포트폴리오의 구성일까 이런 것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생각하시면서 청약에 들어가면 정말 중장기적으로 재테크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체계를 좀 잘 갖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촌뜨기들은 진짜로 스트레스 안 받고 좀 똑똑한 투자를 하셔가지고 저는 정말 죽을 때까지 좀 무탈하게 좀 성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뭐 마무리 멘트긴 했는데 이제 엔캠에 대해서 너무나 다 저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딱히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저희 예전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 주주부터 사업의 내용, 그 다음에 뭐예요? 재무구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발행 조건 이런 것들을 다 차례대로 하나씩 다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봐주시면 좋고 사업은 되게 간단하게 그냥 요약해드리면은 그 2차 전지 쪽 전액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인데 그 생산 시설 기준, 캐파 기준으로는 글로벌 3위고 마켓쉐어 기준으로는 글로벌 5위. 근데 글로벌 5위라고 해서 되게 있어 보이지만 그 글로벌 1, 2, 3위랑 비교했을 때 마켓쉐어가 좀 현격히 차이는 나요. 그래서 이 전액 시장을 잡고 있다 이렇게는 보기는 조금 제한적이긴 합니다. 다만 미국 쪽에다가 선제적으로 공장을 만들어 놓은 설립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다가 또 뭐예요? 2,500억 발행해가지고 신규로 또 투자를 하는데 사실은 전기차 쪽 캐즘 발생하면서 2차 전지도 타격을 올 수밖에 없고 이 공격적인 투자가 지속되면은 사실은 사채권자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어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성장성, 잠정적인 성장성이 커지는 거니까 좋은 건데 일단은 사채권자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데 뭔가 현금 유출이 계속해서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요소다. 그래서 이 사업 환경의 변화랑 이에 따른 그 재무 지표가 얼마나 악화되는지 여부 이거는 내가 만약에 엔캠을 청약에 들어가서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팔로우하고 뭐 이전 영상 유니슨 있었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니슨 같은 경우에도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보는데 제 영상이 총 7개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면밀하게 내가 어떤 것들을 주안점으로 해서 볼 건지 그리고 그것들을 팔로우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나는 요거를 뭐 손절을 할 건지 엑싯을 할 건지 이런 것들 다 체계적으로 한번 메모해서 좋은 또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조회수 좀 늘려주고 좀 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5만 명이 되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우리 촌뜨기들 안녕.